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7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레알이다. 자, 리얼. 레알 스포일러. 대단한 작품이 등장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인데 영화평론가 듀나는 리얼을 두고 이거 대체 어느 짐승의 학문에서 나온 똥덩어리야라고 영화평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리고 박 박사님 같이 보셨죠? 네. 대표님? 예. 저희는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즐거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심지어 이 영화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어법이 아니에요. 난 진짜야. 난 유쾌했다. 저는 모두에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방송을 들으면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진정성에 가득 차 있다. 레알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악녀와 리얼이 있다. 100% 리얼이다. 이건. 리얼을 봐야 한다. 시온님도 인정하시죠? 어떤 면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스포일러에 성공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네. 따라서 주의하시라는 멘트는 필요가 없다까지 말씀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주의하셔봐야 주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난 사실 스포일러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어떤 씬에 대해서 네. 그 씬을 모르고 봤을 때 그 경이로운 그래. 체험, 그건 맞아. 그라비티에 가까운 그 체험의 순간이 옵니다. 그건 그래. 그라비티. 이걸 스포일러를 당하면 그 감동이 오진 않을 거야.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보다 더 열받지.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보다 더 열받지. 그럴 수 있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네티즌들은 클레멘타인의 아성이 드디어 깨졌다고 환호를 하는 중인데,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네티즌이 극중 명대사로 이렇게 꼽는 게 있잖아. 사촌형 일어나. 클레멘타인의 그 명대사가 아빠 일어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영화는 김수현 측에서 밝히기로는 네. 그 감독이 자기의 사촌형이라고. 네, 이종사촌 형이시라고. 그래서 사촌형 일어나시라며. 이 영화의 주제는 굳이 따지자면 너의 이름은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자아찾기 여행이 흔한 주제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영화는 내용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굳이 이해를 하려고 추적을 하면 뭐 가능하겠으나, 자아찾기라는 주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예술대 1학년생들이 그 처음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쓰는 시나리오예요. 바로 청소년기도 거쳤겠다. 나라는 존재. 근데 이제 이게 잘 풀리면. 근데 또 19금은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섹스, 폭력, 욕망, 그리고 그 안에 속하는 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멋지고 멋있는 것, 럭셔리, 뭐 슈퍼카, 뭐 키왕짱, 싸움짱, 모든 걸 다 하는 그 주인공. 싸움짱, 몽짱, 어쨌든 근데 핵심은 이제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좀 차차 얘기했지만 자아찾기인데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잘 풀리면, 클래스 있는 작가가 잘 풀면 이터널 선샤인도 나오는 거고. 네. 그 같은 주제. 네. 그 이터널 선샤인 아름답습니다. 네.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미래의 인류에 대한 사고까지 그 생각을 넓히면 공각기동대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혈자탕 잠깐 왔어요. 공각기동대와 이터널 선샤인과 리얼 사이에는 어떤 그 삼도천의 강이 있는데 몇 억 광년의 거리가 있죠. 삼도천. 네. 어쨌든 간에 같은 카테고리. 이님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죠.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상상도 못해. 대표님 쓰신 언어가 역시 이분이 소학교 나오신 분이 맞다. 삼도천이라. 이게 같은 그거다. 어쨌든 간에 느낌은 그렇다. 네. 누구는 돼지고기 먹고 누구는 옥자 먹었다. 뭐 이런 것들.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은 누군가가 옥자를 먹었어. 돼지고기 먹을 애가 아니야 지금. 근데 옥자가 싸게 풀렸을 수도 있잖아. 누군지 모른다 그러지. 그게 카우프만이 그걸 먹고 이터널 선샤인 썼는지 이로베 씨가 썼는지 내가 모르지. 옥자를 먹은 사람이 우리 중엔 누군가 있어. 김전일이 밝혀줄 거야. 나는 몰라. 김전일이 필요하다. 아니요, 저는 데스노트가 필요해. 이름 적고 싶어요. 자, 대략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한국에 우리나라 카지노 재벌 파라다이스사라고 있어요. 네. 예, 이 파라다이스사에서 장소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나온 그 뿌심,
우장창창은 네.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감당을 한 거고 그 상태에서 80억 원을 제작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5억 원을 중국 최고 재벌이죠. 마윈, 알리바바에서 네. 지원을 했어요. 당연히 한류 스타인 김수현을 보고 지원했겠죠.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슈퍼 있으니까요. 한류 스타잖아 네. 김수현은. 그리고 감독이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모가 없어요? 아니 필모 없는 영화 찍으면 안 됩니까? 그럼 입봉작 할 수 있죠. 그럼요. 다만 신기하긴 하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네, 이렇게 큰 대작 영화를 전작 없는 분이 맡으셨으니까. 중간에 이정엽 감독이라는 분이 뭐 이분도 필모도 없고 경력도 그 전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작사와의 갈등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 영화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열심히 선을 긋는 중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이분이 참여하신 게 없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초창기에만 회의 좀 하다가 의견 불일치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본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떠나고 나서 이사랑 감독이라는 사람이 꽂혀서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영화의 제작 과정을 추적해서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네. 그 디스패치 내용에 따르면 영화의 제작 과정에 보면 이재현, 로베는 영어로 러브를 네. 그냥 발음대로 읽은 겁니다. 러브는 사랑이죠. 이사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명이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리얼? 정말 리얼이네 이거. 김수현이 그래서 1인 3역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아, 편의상 우리 여기 주인공이 장태형이잖아요. 네. 진태형, 짭태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밝힌 대로 사촌형이 아니라 이부 형제라고 하는 게 그 디스패치 취재 결과고요. 네. 즉 아버지가 다른 동복 형제, 어머니가 같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사는 주소지도 같은 걸로 판명이 났다고 하지만 합니다. 이제 김수현 그 씨 측에서는 이종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예, 네. 그러고 계시고요. 뭐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이종 사촌도 형제니까요. 예, 예. 네. 이 김수현 형제는 영화 개봉하기 1년쯤 전이죠. 작년 6월에 리얼 문화산업 전문 유한 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요. 이거는 돈을 투자받아서 리얼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이름도 리얼이죠. 이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영화를 제공하기 위한 영화사를 또 세워요. 이게 코브 픽처스라는 건데 김수영의 이 로베라고 하는 이분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 코브 픽처스에선 사내이사이자 영화 제작자이자 급기야는 감독까지 돼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김수현은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1인 2역을 한 건지 1인 3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3역이 맞죠. 3역이 거의 맞겠죠? 진태형과 짭태형이 두 명이 일단 자, 진태형이 있고 짭태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3의 인물이 또 네. 나오잖아. 이건 삼태형이라고 합시다. 네. 괜찮네요. 예. 삼태형. 네. 진태형, 짭태형, 삼태형이 진짭삼. 이건 뭐 영화 얘기하면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 가족 경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짭삼의 그 구조를 이 영화 제작의 외부 실제 환경도 그대로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리얼인 거죠. 역시 제목대로 간다. 진정성 있게 찍으셨네. 가족 경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네. 그리고 뭐 원래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죠. 그럼요. 투자 받아서 영화는 투자 받아서 하는 거죠. 거액의 출연료도 받아, 연출료도 받아. 이제 기타 비용을 다 정산받은 이 두 형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 손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거긴 하죠. 현재 파라다이스사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원체 재벌 기업이라 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산업이고 수많은 문화예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류의 이미지를 판 장사였다.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네. 손해를 입혀가면서 자기들은 그리고 영화 망하니까 김수현은 군대 가고 말이야. 이러면서 모럴 해저드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고 지적받는 건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해요. 얼핏 봤을 때.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영화가 투자자들 돈 빼먹고 김수현은 어차피 갈 군대 딱 가고 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고 계신 거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 엔터테인먼트 흥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투기에 가까워요. 회수율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 거잖아요. 이게 영화 보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싶다 보니까 결국 영화 봤을 때 불쾌감이 그렇죠.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터질 때 잘 터지면 잭팟이 터지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가 몰리는 건데 그것은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 모델을 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그 투자 회사가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자기들이 투자를 잘못해놓고 왜냐하면 제가 일단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 모럴 해저드 얘기를 하려면 지금 대략 110억 120억 가까이 들었는 영화인데 네. 120억의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영화의 화면 때깔 좋아요. 돈 다
진짜 썼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쓰끈하게 해먹으려고 찍은 게 아니다. 결국. 영화의 모든 화면이 하나하나가 다 공들여서 되게 미술도 좋고 비주얼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즉 그 돈을 어디로 빼먹었다라는 그 돈 다 어디로 갔어라는 느낌이 드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옛날 성냥팔이 소녀의 제리. 그땐 그 소리 들을만 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냐. 당시 그게 500억이었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였나? 모르겠네. 그 정도. 수백억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다 성냥을 팔았어. 성냥 공장 세웠어. 화를 탔죠. 그냥.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영화는 일단 비주얼로 저 비주얼은 다 돈이니까 그 돈이 충분히 들어갔을 만한 어떠한 비주얼인 것은 짐작 가능하니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거는 이건 투자자들의 어떤 마타도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리얼은 진심으로 잘 찍으려고 찍은 영화가 맞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찍은 영화라는 거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저점을 준 B 영화. 네. 그 영화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 영화의 제작자, 창작자들의 그 어떤 그 업무 태만, 티미한 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그 티미한 뭐라 그러지? 배임, 방기하는 태도에 의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죠. 그렇죠. 예. 아무 계획 없이 영화를 찍어 붙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건데 이거 정말 그 아까 비주얼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컷과 컷이 안 붙어서 문제지. 컷 하나하나는. 그 컷 하나는 다 공들여서 찍었고 맞아요. 다 좋아요 이미지가. 다 진짜 맞아요. 근사해요 이미지 자체는. 때깔은 좋지만 단지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고 컷과 컷이 모여서 2시간을 봤을 때 그 총합이 어떤 심상을 나에게 주느냐에서 네. 뭔가 굉장히 파괴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철저한 파괴의 차원에서 리얼은 대작이고 그래비티처럼 우리에게 도착했다. 네. 저는 상반기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입니다. 예. 이게 영화를 꼭 잘 만들어야지 중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저희가 할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한국인이 전 세계에 한류라는 거를 소비시킬 때 우리 스스로가 자부해왔던 그 어떤 것의 총알을 담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 우리의 성적표예요. 우리의 뇌내망상 성적표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외국인들은 우리의 이런 점을 이런 영상을 외국인들은 뻑가. 그리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팔린지 알아. 라고 하는 이 확신의 총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리얼 내용부터 풀어볼까요? 솔직히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의미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외로 디테일하게 진짜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ABC가 안 붙는다고 하는 건 이 영화의 얼기설기가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그 의도를 추적하다 보면 되게 시나리오가 나름 이게 뎁스가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해보시죠. 하려고는 했다. 자, 제가 파악한 건 이겁니다. 장태영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 진태영. 얘는 직업 조폭이에요. 네. 이 사람이 진태영입니다. 주인공인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똑같은 김수현이 연기한 장태영이야. 근데 이 장태영은 자기가 르뽀 작가인 줄 알고 있어. 네, 인격이 르뽀 작가야. 르뽀 작가 짭태영. 네. 짭태영. 그러니까 진태영의 또 다른 인격이 한 몸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 짭태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태영은 이제 심리치료사인가요? 이 최진기라고 하는 인물에게 짭태영의 인격을 죽여달라 이런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재활치료사라고 송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설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설리와 장태영은 또 진태영은 또 애인 사이야. 짭태영이 사라진 줄 알고 진태영은 이제 막 잘 나갈 것 같아요. 그 거대 카지노 시에스타를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진태영한테 위기가 찾아와요. 네. 카지노 지분을 이상한 조폭이 먹고 있대. 다른 조폭이. 이 연기를 한 사람이 성동일 배우님이. 돈 많은 미친놈이 등장하는데 이 미친놈은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 자기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카지노를 또 지키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장태영을 막 따라해. 그리고 왠지 정확하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장태영 얼굴이랑 똑같게 성형수술을 한 것만 같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삼태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짭태영은 죽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진짜 장태영은 누구냐 고민하면서 이 진태영하고 짭태영하고 삼태영은 각자 자기가 진짜라 그래. 그리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오면은 누가 진태영인지 누가 짭태영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시에스타라고 하는 약물의 카지노 이름이랑 똑같죠. 시에스타라고 하는 약물의 부작용인 것만 같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자, 이게 영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안 붙는 거를 이제 좀 원래 설계대로 보자면 네. 진태형이 자기 몸속에 있는 짭태형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 죽이는 방법은 마침 들어온 식물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격살해가 되는 거죠. 그 식물인간에게 인격을 이식하여. 그쵸? 네. 마치 빙의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짭태형은 그 식물인간으로 들어가 버리고 진태형은 진태형으로 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식물인간이 아까 방금 말한 부자예요. 네. 부자가 이제 몸속에 짭태형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원래 지금 저건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몸에 와 있다. 나의 원래 몸을 복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금 진태형과 똑같게 성형수술과 그 몸을 거의 복원해 가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이게 그 빙의처럼 보이긴 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즉 뭐냐면은 그 삼태형 죽어가는 사람 몸에 짭태형이 들어가면서 걔가 삼태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몸은 삼태형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짭태형이란 말이에요. 네. 르포 작가 짭태형. 그래서 속칭 삼태형으로 불리는 건데 네. 이 삼태형이 욕망하는 게 원래는 그 진태형의 애인인 설리잖아요. 송유화잖아요. 설리를 욕망하기 때문에 설리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설리처럼 똑같이 입혀놓고. 근데 재밌는 게 보다 보면 이게 그 시나리오가 약간 뎁스가 있게 쓰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는 게 노력은 했다. 네. 이 삼태형이 진태형을 보면서 송유화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진태형을 욕망하는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야. 설리를 송유아 씨를 욕망하는 이유는 진태형이 여자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뎁스가 있는 게 그 왜 삼태형이 연기하는 그 이상한 말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비슷해. 소름 돋아. 태영 씨는 있잖아. 근데 이게 묘하게 흔히 말하는 클리셰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게이들의 말투라고 흔히 말해지는 네. 클리셰적인 말투를 굳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호모섹슈얼적인 그 진태형에 대한 욕망. 나는 진태형을 사랑하는 건지 진태형이 그냥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욕망하는 그녀가 여기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영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남자가 소유하는 그 여자를 소유함으로써 나도 그 진태형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지 요 관정 관계를 다 애매하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뎁스가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쯤 되면 요 설정만 들으면 거의 이터널 선샤인급이야. 설정만으로. 근데 이터널 선샤인처럼 풀었어야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진짭삼이 네.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면서 그 욕망이 보이면서도 섞여야 되는데 구분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구분해놓고 그게 섞여 들어가야 되잖아. 사실 뭐 그거잖아. 그랬더니 진태형이 있고 이제 짭태형과 다른 사람의 몸이 합쳐진 백만장자의 몸이 합쳐진 삼태형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 진짜로 원래 진짜는 르포 작가였던 짭태형의 인격이 원래 진짜였다라는 느낌으로 끝나죠? 진짜였다는 느낌 끝나는 게 걔가 이제 어떤 마약 취재를 하다가 구하지 못해 죄의식에 마약을 하게 되면서 그게 여기 등장 시에스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살하려다 보니까 다른 인격인 진태형이 나타났다라는 것처럼도 묘사를 하자는 거죠. 선우가 또 약간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놓고 진태형은 진태형 몸속에 남은 채로 원래였던 짭태형이 다른 사람 몸에 가서 삼태형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거다. 근데 이게 원래 진태형을 욕망하는 건지 내가 진태형이었던 시절에 송유아를 소유했었던 그래서 송유아는 내 거야만 돼서 송유아를 되찾으려는 애정의 그 사랑의 징검다리인 건지 그게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적어도 공각기동대에서 보면 마지막에 프로젝트 니고제로 이치랑 쿠사나기 모토코가 인격이 합쳐지면서 제3의 인격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구분해 주잖아. 그 전에 얘는 프로젝트 니고제로 이치 인터넷의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체 쿠사나기 모토코 다른 사람 둘이 합쳐져서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제3의 인격 우린 새로운 생명체다.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철학적으로 되게 네. 일단 우리가 따라가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영화가 네. 그 진짭삼의 그 구분을 약간 ABCD가 안 붙다 보니까 그 욕망 단계 누가 누구를 욕망하고 그게 모호해질 수는 있는데 선이 구분이 명확한 단계에서 모호함으로 그걸 일부러 흐리면서 제가 지금 방금 말했죠. 설정 명확한 단계에서 네. 그 다음 단계로 흐려버리면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예술적인 단계로 점프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흐려. 미스트야. 미스트 영화 미스트 나오는 거 안개야. 내용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어서 감동이 바로 오는 영화가 있고 자 이건 합격이죠. 내용의 선후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만 하는 게 그 머리 쓰는 것 자체가 게임이라서 합격인 영화도 있어요. 이거는 영화가 시작된 지 한 20분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진짜 포기하게 내용의 돼요. 선우를 포기하게 돼. 그리고 그 왜 포기하게 되냐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으면 첫째, 아까 ABCD가 안 붙잖아요. 그럼 오케이. 일단 ABCD 안 붙는 건 포기. ABCD 왜 안 붙냐? 그럼 오케이 알았어. 이게 의도인 거야. 그래.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어. ABCD가 안 붙는 거 갖고 왈가부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건 이 영화의 태도야. 그럼 이제 뭘 보여줄 거냐? 뭘 보여줄 거야? 욕망 관계를 또 흐려. 오케이 알았어. 그래, 이게 뭔가 그것도 내가 포기하겠어. 욕망의 모호한. 아니 왜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 영화로 가버리면 자아찾기면 안달루시아 걔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영화 100년사를 지금 진짜 질주할 수 있었다니까. 그리고 삼태형의 몸에 짭태형의 인격이 들어가는 과정이 전혀 과학적으로 아무런 맥락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맥락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인 성취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태어나서 다시 깨어났을 때 마음에 든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되고 싶었는 건데 자기 스스로 그걸 납득하면서 나는 원래 짭태형이었어라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요런 가지, 그치? 요런 가지까지 포함된 거야 이미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내가 말한 내가 애써 복귀한 요것들이 영화상에서 좀 더 충실하게 묘사됐으면 이 영화가 그 정도 끝까지 갔었다는 아니요, 거지. 대표님 좀 더 충실하게 묘사됐으면이라뇨. 좀 더라니. 자봐. 그 좀 더가 원래 그 좀 더에서 다 마스터피스가 못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좀 더가 어려운 거야. 작은 차이가. 아니 비싼 카메라로 찍는 건 나도 해. 근데 그 누구나 다 100억은 들일 수 있지. 하지만 같은 100억을 들여도 그런 영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인데 그게 바로 그 조금이거든요. 곡성이 113억인가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야. 그래 그렇게. 그 2억은 마치 그 동안의 물가 차이 같군요. 그 조금입니다. 115억과 113억. 자, 리얼의 욕망. 리얼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한류로 잘 팔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으로 가득 차 있는 대표님이 그 K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한국적인 거. K적인 욕망이 집대성돼 보여요. 내가 왜 도착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날람을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K. 네. K의 순수 그 자체. 영혼. K의 결정체. K의 결과. 한반도 5,000년 문화사의 욕망의 집결체. 에센스 그 자체.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1차원적인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욕망은 뭉쳐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어쨌든 간에 승화는 안 됐고 욕망이 뭔지 희멀겋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K 그 자체. 이거 안에 다 들어있다. 네. 모든 장면이 폼을 잡고 있고요. 김세호는 모든 장면이 무게를 잡고 있고 세 보이려고 하고 싸움을 잘하기도 하고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해요. 엉덩이도 보여주고요. 네. 엉덩이 예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두 형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의 1차원적인 욕망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뜬금없는 국뽕을 맞았어요. 왜요? 여기서 이제 그 반대되는 세력의 깡패로 나오는 데가 또 항주 중국인 깡패잖아요. 근데 별로 안 센 거야. 이게 우리 악녀 보면 우리 연변이 조선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또 이제 멀지만 한민족이잖아. 역시 한민족이 최고구나. 이런 거 쓸데없는 국뽕을 맞는 거야 나 혼자. 그리고 그걸 좀 이따 내가 메타적으로 설명해 줄게. 이 영화가 의도는 아닌데 메타적으로 역설적으로 그걸 설명해내. 마치 뭐 지금 얘기할게 그냥. 알리바바에 대한 경고지.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감히 한류 K 문화의 정수를 넘볼 것 같으냐라는 그럼 그 보리스 캐릭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또 러시아 고려인 조폭의 수장이에요. 스페이스 나츠 출신의 이건 또 푸틴에 대한 경고와 동북아 균형자로서 한민족의 어떤 그 균형추. 그래봤자 음모에는 한민족이 있다. 아니 중간에 진짜 그 씬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제 르포를 하면서 그래서 그냥 슬라브족 우리 피가 안 섞인 슬라브족들은 호텔에 끌려와서 그냥 벗기나 하고 중간에 왜 이제 그 삼태형과 함께 그 진태형이 들어가잖아요. 뒤에 삼태형을 사진을 카메라를 찍고 있고 가는데 그게 위장한 마약을 만드는 공장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두 명이 들어와서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야. 뭐지? 우리 연변족, 우리 조선족이었으면 저거 벌써 이미 다 썰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폭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길거리에서 싸움에서 스테이지 깨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인 청소년 남성의 투명한 욕망이 되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자,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에서 폼 잡고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야경 같은 거, 자기 돈 많이 벌었다 이거지. 그 앉아 있는 폼도 돌체인가바나 화보에서 데이비드 간디가 취했을 것 같은 포즈로. 플러스 김성모 만화에서 네. 김성모 만화에서 주인공이 잡고 있을 법한 포즈 같은. 또 대사를 또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녀들은 자기 눈앞에서 옷 벗고 자 이러고 있고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싸움도 잘해. 그럼 뭐 김수현의 외모야 그냥 원래 좋은 상태로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막 설설기는 뭐 다른 사람들, 그놈의 와인 있어 보이려고, 이 영화가 끝까지 있어 보이려고 와인만 마셔 무슨 술을. 난 심지어 영화가 워낙 그런 삼다수야. 욕망의 투명함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네. 처음 그 대사 있잖아. 자기 스폰서가 자기를 봐주다가 이젠 내 밑에 있다. 그 얘기도 뭐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 얄팍한 작가 이렇게 표현했지. 그 연예인들이 항상 딱 보면 어떤 셀럽으로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어떤 왜 정치인이라든가 네. 어떤 또 그들 밑에 있잖아요. 그들 밑에 있는데 이제는 내 밑이다라는 그런 투명한 욕망이 있잖아. 언제 뭐 정말 끝떨어진 국회의원 뭐 그래봤자 이제 뭐 됐지 뭐 제주 돌아가셔 뭐 이런 기분 있잖아. 나는 한류 스타인데. 나는 한류 스타인데 뭐 그치. 옛날에 뭐 네가 옛날에 나보고 오라가라 뭐 한 건 뭐 그거고 지금은 뭐 이런 뭐 내가 뭐 지금 급이 다르지. 이런. 약간 그런 류의 욕망까지 일으켜지니까 왜 영화가 그렇게 찍혀져 있다 보니까. 네. 김수현의 그 1차원적인 욕망, 중이병적인 욕망이 너무 드러나 있어가지고 난 이렇게 이거는 수치 플레이야.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김수현적 심해. 욕망이라보다 이 이로베 씨와 함께 이건 어떤 그러니까 같이 서로 뿜뿜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이라니까. 이게 그냥 욕망이라는 게 공유하잖아. 그런 어떤 그런 거야. 지금 공유되는 그 어떤 거야 지금. 그 단계까지 나간다. 정말 깨알 같은 게 영어를 하는데 김수현 씨가 Everybody Enjoy Siesta라고 해요. 그때 저는 이제 뽑았는데 또 손발이 오그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근데 또 그 말을 또 백인들 앞에서 한다. 근데 영어도 잘하는 멋진 남자, 이게 너무 일차원적이잖아. 근데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를 해서 박수를 받는. 근데 또 발음이 구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돌되잖아. 차라리 이병헌이었다면 영어 발음을 일부러 엉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폭으로 살아온 거칠 과거를 암시한다든지, 그래서 더 간지가 난다든지. 이미 말로 다 했잖아요. 뭐 히터 이러면서. 이미 앞에 그 심리치료사한테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로 다 했잖아. 근데 뭐 Everybody Enjoy Siesta 나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 스포츠카 펜트하우스에서 영어도 나왔습니다. 태국어 이런 건 절대 나올 리가 없겠지 이런 영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나올 때 여성은 누드로만 소비가 돼요. 여성을요 몰카로 보듯이 봐요. 여성이 나오는 그 씬은 다 몰카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관음증 환자가 여체를 보는 느낌으로만 나와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그 이 영화가 조금 더 그 원래 신업에서 갖고 있었던 그거를 충실히 연출력으로 재현했으면 원래 그렇게 찍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가 헷갈리고 있잖아. 자기가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건지 그 여자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를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여자는 대상일 수밖에 없고 대상이니까 관음증적인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영화가 실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패했다면 그런 방식, 그 관음증적 대상의 방식이 단순히 실패로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약간 이제 그 윤리적인 층위에서 조금은 이제 한번 철퇴를 살짝 한 반 뿅망치 한 대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 이거지. 여자들이 나와서 벗어요. 벗고 몸매를 쭉 보여주고 사라져요. 그 섹스를 해도 그냥 해.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 예술적인 씬에, 그러니까 어떤 씬에 필터들이 없다고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씬이라는 것도 주류의 그 담론, 컨템퍼러리 담론들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영화계라고, 아무리 영화계나 문학계라고 해도 지금의 이제 페미니즘적 여성주의적 담론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여성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60년대 감독님처럼 여자를 그냥 혹해. 주저함이 없어. 진짜 여자를 벗기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게 이런 씬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 무슨 황해나 뭐 나홍진 감독이나 박찬호 감독 아예 폭력적으로 완전 그걸 해서 그 폭력 자체가 그걸로 주는 그런 메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벗겨. 좋아. 그냥 시원해. 그리고 뭘 여기서 보라는 게 폭력성이 아니야. 설리 몸이 이쁜 거야 진짜.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냐면요. 내 진짜로 극장에서 설리의 섹스씬에서 나 약간 이거 되게 에로틱한 거야. 왜 에로틱하냐고? 그렇게 찍어놨어. 맞아. 이 섹스씬을 메타적으로 찍질 않고 그 섹스씬 자체로만 찍는 거죠. 섹스씬 자체를 좀 이렇게 예쁜 여자가 하는데 안 꼴리냐라는 거지. 맞아. 완벽하게 충실해. 너무 동물적인 거야. 그래서 다른 의미로 혹해.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근데 2시간 내내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시원해. 여기 나온 스포츠카 그 시에스타 먹고 스포츠카 몰잖아. 장쾌합니다. 장쾌해 진짜 영화가 끝까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저 여자가 왜 나와서 옷을 벗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네. 아 벗은 거 보여주려고 그냥 그래 땡큐 하고 내가 보면 되는구나. 가슴, 그래서 엉덩이 중간에 뭐 그냥 뭐 중간중간에 러시아 무희들이 나와서 서커스 동작하듯이 서커스 동작하듯이 러시아 무희들이 나와서 옷 벗고 막 야한 춤 같은 걸 추는데 거기 아무런 모도 없고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소비하는 걸로만 나와. 근데 여자만 소비하지 않나요? 그 맞아요. 김수현은 본인도 소비하고요. 본인 가족도 소비하고 중국 사람도 소비하고 중국 대륙도 소비하고. 맞아. 소비랑 또 사는데 이 영화에 카메오가 진짜 화려한 카메오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아이유 씨도 나오고 막 뭐 경리 씨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아이유가 나왔어요? 아이유가 나왔어요. 근데 시상식에서 도우미로 나오는데 꽃 주는 사람. 손현지 씨도 나오고. 근데 정말 엑스트라였었어요 카메오를. 그렇게 맞아. 이름인 사람들 다 엑스트라. 정말 가족도 못 알아보겠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카메오가 잠깐 나왔다 사라지면 카메오인 줄 알았나 봐. 카메오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딱 주고 네. 이런 건데. 엑스트라로 다 소비했어요. 네, 저 멀리 점으로 찍어놨어요. 일단 도대체 연출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좋은 거의 합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 연출의 핵심에 아주 기초에 있는 것의 그 근원은 키워드는 좋은 것의 합은 다 좋다라는 거죠. 그럼 좋은 배경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나와서 벗기도 하고 돈 쓰고 그죠. 화려하고. 그런 끝이다? 그렇지. 왜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맛으로 보면 좋은 거의 최고는 단맛인데 단맛만 나오면 알잖아요. 역하고 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칠맛이라든가 쓴맛이 배경이 된다든가. 그래서 뭐 초콜릿 안에도 봉봉처럼 술을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스티를 주는 것처럼. 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뭐 세계 뭐 미녀들의 아니 미남들의 따는 코는 누가 제일 예쁘고 눈은 누가 제일 예쁘고 이거를 모아놓으면은 얼굴이 그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근데 이분들은 그 K적 욕망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K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의 합. 왜? 세계에서 먹혔던 K의 감수성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스토리 라인으로 2시간으로 만들면 이건 진정한 K 영화가 탄생해서 한류 그 자체. 그래서 먹힌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중국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다 눈물. 막 이런 거지. 와 김수현 잘생겼어. 화면 너무 멋있어. 뭐 이런 거겠지. 싸움 너무 잘해. 막 액션씬 너무 좋아. 막 뭐 완전 왜냐면 영화가 자세히 보세요. 아까 말했던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이게 그게 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K-팝 뮤직비디오예요. K-팝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거의 클리셰 설정이라고. 맞아요. 뮤직비디오 씬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잘생긴 아이돌이 수트 입고 멋있게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이 둘러싸여서 외제차와 펜트하우스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싸움 장면 한번 나오고 싸움 장면 나오고 그래서 조폭 그 싸움도 잘하는 욕망 있는 그런 씬 거기다 이제 우리 잠깐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장면이고 슈퍼맨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무용 씬 나오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랑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그 슈퍼맨 되는 거 그 엑소 무슨 엑소가 그 초능력 설정 넣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먹힌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술적인 필터링 여기서 말한 그 씬에서 그때 얘기했던 주류의 담론 매체가 컨템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흡수할 건 흡수했던 그 담론들의 필터들 있잖아요. 네. 야 이건 어떤 감독이 했는데 망했다. 촌스럽다. 이런 필터가 전혀 없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좋고 멋있는 걸 때려내면 된다. 가자. 로베, 수연, 크로스. 그래가지고 그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퓨전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온 거죠. 돈을 쓰면도 주저함이 없잖아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난 이거가 멋있고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고급지게 어쨌든 돈을 충분히 써서 그 장면을 공대로 묘사한 거에는 박수 칠만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김수현이 나와서 되게 열심히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 시사할 때 우셨다고. 진짜 열심히 찍었을 거야. 그리고 영화가 길잖아요. 네.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묵시록을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술을 우습게 봤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 보고 예술을 나서 우습게 봤다. 드는 생각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이 영화는 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김수현 팬도 상관없고 누구 팬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김수현 팬분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김수현이 잘생긴 김수현이 2명이나 나와. 김수현을 한 영화에 난 한 번 보러 갔는데 2명의 김수현이 나온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감상을 느낄 것인가 이런 팬심인데 짭태양은요.
너무 똑같아.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동원 씨 좋아하니까 강동원이 저렇게 2명이 나와서 저런 영화를 찍었으면 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팬심을 확인한 게 아니라 없던 팬심이 생겼어요. 설리 씨한테. 그것도 다른 문제죠. 네. 설리 씨 너무 예쁘더라. 그러니까 예술을 우습게 봤다면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내가 얘기하면 아니다 말을 잘못했다. 영화를 우습게 봤다고 봐. 그러니까 영화 예술을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우습게 보고 말고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맞아. 말이라고. 이 사람이 뭔가를 우습게 보고 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은 느껴진다는 거 그런 의미로 진심으로 찍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매체의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 초월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본인이 알고 있다는 자신감 내지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멋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를 조금 더 돌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 자신감의 근거를 돌아보잖아. 네. 그럼 그게 바로 필터링된 흔히 말하는 훈련된 예술가들이 영화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리얼 보고 나서 감상을 내가 왜 재밌었냐면 보통은 이제 어떤 예술이건 간에 못 만든 영화, 못 쓴 소설은 대부분 못 만든 경우에 어떤 감상을 주냐면 주로 찜찜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하려다 만 것 같은 싸르다 만 똥 같은 게 보통 못 만든 예술의 어떤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실제 영화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올해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중에 좀 못 만든 영화로 치면 대립군 같은 영화가 있어요. 찜찜해 영화가.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영화 예술에 대한 필터링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해보려다가 안 된 거예요. 대립군에서 중간에 피난민들 식량 뺏어 먹으면서 광해가 이거라도 해줄 수밖에 없고 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죽습니다. 죽죠. 그게 사실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장면 아니에요? 리얼처럼 호쾌하거나 아예 메타적으로 야 이건 진짜 아예 리얼은 탈출했잖아요. 리얼은 그냥. 이런 표현이 가능. 골 간다 이런 거 있잖아. 골 때린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죽어 그냥 나를 죽일라 그래.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필터링 된 거야. 근데 이 영화는 문제가 뭐냐면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런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는 그 의도성에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으니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겠죠. 결과물을 내놓고. 그러니까 똥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다른 얘기로 잠깐 점프를 해보면요. 제가 길 가다가 배가 아픈 적이 있는데 배가 아플 때 배가 아프면 순간 드는 게 공포예요. 내가 순간 드는 게 공포. 이 공포가 무슨 공포냐 이거지. 이거 분명히 문화적인 공포야. 그치,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데 나는 배가 아프고 당장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거리에서 늙은 노인네가 바지에 똥 지리면서 혹은 똥을 지릴 수가 없어서 내려서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또 이럴 수는 없잖아. 하단에서 바로 그런 그 문화적으로 학습된 네. 그 강아지도 배변 훈련되면 장소가 아니면 낑낑대잖아. 네. 그 공포란 말이야. 이 공포가 없다고 이 사람한테는. 그럼 뭐냐? 호크하게 바지를 내리고 싸고 다니는 거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똥을 싸는 거야. 그리고 거기 위에 주저앉은 다음에 먹으면 돼. 배고픈데. 그거야. 왜? 나에겐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 근데 가끔은 그게. 근데 그분이 자랑해. 내 똥은 컬러 색깔, 내 똥 색깔 똥이라고 그렇지, 자랑해. 근데 이게 훈련이 된 뭐가 문제냐면 115억짜리 똥이지. 당장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삐져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어쨌든 해야 되잖아. 바지를 내리긴 해야 돼. 어쨌든 숨잖아. 근데 웃긴 게 숨어서 바지를 내리는 순간 누군가는 똥 싸는다는 걸 이게 수풀에 가려져서 어머 이 변태 새끼 이럴 수 있잖아. 사실 나는 너무 똥 싼 건데 의도가 와전돼서 의도가 와전되니까 네. 이게 이제 필터링 됐다가 실패한 예술의 참사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대로 한가운데서 대로 한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학교할 때 시간에 그거야. 근데 왜냐면 엄마 저 아저씨 똥 먹어 이러는. 근데 왠지 알아? 왜 그걸 할 수 있는지 알아? 내가 김수현인데. 내가 한류스타인데. 너네 김수현 싸는 거 보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00억짜리 내가 지금 내 페라리에서 똥을 싸는데. 라는 그거야. 그게 예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펜트하우스 그 모든 게 알지만 성공한 케이팝 뮤비와 그런 거에서 다 검증된 이미지라고요. 그리고 김수현은 검증된 배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영해온 욕망도 아니야. 욕망의 이미지들. 이미지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 욕망의 근저엔 다가가지 않아. 맞아.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신호배는 분명히 그 흔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호를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 영화는 시나리오라고. 네. 시나리오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그 시나리오를 파고 들어갔으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영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은 영화 될 뻔도 했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이게
몰라서 그런 건지 알아서 그런 건지 용기가 있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을 거기까지 관심법하는 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정면 돌파할 수 있다면은 시나리오를 한 번만 더 진짜 거기까지 들어가 옆에서 누가 코디네이터만 있었어도 흔히 말하는 감독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 감독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이건 좀 그렇게만 했으면 됐겠다라고 코디네이션만 됐어도 분명히 그걸 돌파하는 그 장쾌한 맛이 더 나왔을 거라는 거지. 180도 다른 영화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어설프게 없지 않고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아주 장쾌해졌다. 그렇죠. 그냥 탈출했어요. 탈출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을 때 어설프게 먹으면 머리 아프잖아. 근데 죽자 몰라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미 이 세상 탈출하잖아. 그리고 의외로 그렇게 먹었을 때 다음날 숙취도 없어. 왜냐하면 기절할 때까지 자거든. 아니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운명하셨으니까. 죽었으니까 탈출하니까 없지. 그런 상태야 지금. 어차피. 그래서 보통 영화를 보면 찜찜하게 남는 그게 없고 자, 이 영화는 망작이니까 망할 때는 이렇게 망해야 된다.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망하는 영화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더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싫어하는 B무비와 네. 그리고 올해 본 악녀라든가 그런 영화에 비해서 다른 의미로 나는 좋은 모양새로 망해줬다. 망할 네. 때는 이렇게 화끈하게 망했죠. 수풀에 숨어서 변태로 오인받는 저는 똥이 너무 마려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차라리 대로변에 쌌다. 경범죄로 걸리는 것이 조금은 향후 미래 즉 변태로 생각되는 그렇지. 것보다는 나의 미래에 좋다.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럼 누구의 미래에 좋은 거냐? 한국 영화 산업과 문화 산업에 좋은 반면 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좋은 걸음이 되었다. 반면교사가 되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기가 힘든데 그럼요. 이거는 더 이상 확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런 이미지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떤 영화로 망한다라는 케이스를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중요한 영화라는 거예요. 애매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애매하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제가 얘기한 실패한 예술로서의 찜찜함만 남겼잖아요. 그럼 솔직히 회자도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냥 전형한 영화였다. 그냥 전형한 영화가 되는 거라고. 근데 명백하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영화 컬트적으로 소비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난 장담하는데 왜냐면 내가 중간에 너무 웃어서 박 박사가 민망하다고 날 자꾸 형 조용하시라고. 손을 잡는 거야. 좀 조용히 좀 하라. 근데 나중에 내가 진짜 현대무용씬에서 진짜 나 자지러졌어 내가. 저 자지러졌습니다. 저는 차마 크게 웃을 수가 없고 너무 웃긴데. 나 너무 혼자 웃겨가지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난 정말 신나게 웃었어. 제가 볼 때 의외로 자리가 없이 거의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지금 영화제가 아니에요. 자기 돈을 내고 보러 온 상업영화에서 자막 올 때 동시에 박수 쳤어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이거는 나에게 박수 치는 거야 그거. 이건 현상이야. 이건 보통 영화제 같은 데서 어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떤 비범한 것을 목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진짜 비범한 걸 본 거예요 진짜. 그 박수는 영화 자체가 아니라 영화를 견딘 나에게 치는 박수. 아니야 그 그런 자체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영상 예술이잖아요. 극장의 화면 프레임 안에 있는 거에 박수 친 게 아니라 저런 게 만들어진 과정의 그 실험 예술적인 기괴함 있지. 그게 드디어 눈앞에 드러난 걸 보는 그 장관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에게 쳐줬다고 그 감동이 하더라도 있다니까. 그 2시간을 견디게 해준 이 영화의 그치. 거대한 힘이 있잖아. 왜냐하면 중간에 진짜 너무 지루하면 이 영화도 졸리지도 않다. 맞아요. 졸리지도 않아. 긴데 되게 자극적이고 심심하면 여자가 벗고 되게 자극적이야. 그래서 졸리지도 않고 눈을 잡아채는 건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미지들만 구성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2시간을 버티게 해준 이 영화의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지.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K적 욕망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힘은 파멸을 향해 다가가는 근성의 힘이죠. 이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아니고 보면서 구로사와 아키라 생각이 났어요.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진짜 제가 철없던 시절에 란하고 카게무샤를 보고 나서 어안이 벙벙했던 추억이 있어요. 아니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화에 당시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뭔가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이 두 영화를 보면 일본 전국시대 군사들이,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외국의 평론가가 한 말인데, 파멸을 위해 성남 파도처럼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 란에서 성이 막 불타잖아.
그거 한 번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성 진 거잖아. 중세 건축 양식에 맞게. 네. 불을 거의 막 내뿜어요. 파멸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불을 뱉어요. 성이 온몸으로. 그게 라는 아니지만 구로사와 아키라의 다른 영화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원래 미술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콘티를 되게 자세하게 그려요. 스케치북에. 그 성 장면 찍는데 나무가 왼쪽에 있었나 그랬는데 찍다가 요즘 CG로 하면 되잖아. 뽑아서 오른쪽으로 심으라고. 변태다. 근데 심어야지. 심어야죠. 왜냐면 어떻게. 우리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은 대단한 게 콘티랑 다른데. 일본에는 옛날 영화인들은 구미라 그래서 우리로 좀 조져줘. 그러니까 우리로 네. 패에 가까워요. 누구파, 삐똑파 이런 식으로. 어. 그 주연 배우였던 그 미우네 토시로가 네. 근데 감독님이 영화를 왜냐면 그 조의 영화들은 그 패거리면 네. 다른 감독 영화에 좀 출연하는 게 약간 조금 어. 그런 문화가 있었대. 근데 미우네 토시로 이 배우가 언제나 주인공이었는데 감독님이 매년 영화를 찍지는 않잖아요. 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딴 영화에 출연했는데 버림받았어. 다들 월급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너무하신다 진짜. 약간 뭐 그런 감독님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홍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 감독님의 성정까지 알겠네요. 파악을 하고 그러니 얘기를- 나무 옮겨 심어야죠.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듯. 이 카게무샤는 영무자, 가짜 무사죠. 네. 예. 그러니까 영주와 전국시대에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이제 스페어 타이로 두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이 대신 죽으라고. 대신 칼 맞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혹은 진짜 영주가 죽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주를 또 아들에게 역할을 할 승계할 수도 있죠. 때까지 연기하기도 뭐 이런 적도 있다 그래요. 영무자를 카게무샤라고 하는데 원래 보잘것없는 좀도둑이었는데 카게무샤가 됐더니 자기가 그 욕망을 투영하는 거야. 원래 영주한테. 다케다 신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죽었어. 그러다가 다케다 신겐이 항상 하던 게 풍림화산이라고 군사를 움직일 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풍림화산처럼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그 가오다시를 잡는 사람이에요. 가오다시 일본 사람 뜻이니까. 네. 근데 풍림화산 정말 그 풍림화산에 맞게 풍 빼고 세 가지로 일본 전국시대 군사들의 색을 맞췄어.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러다가 이 군사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시체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풍림화산이라고 하는 깃발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깃발을 붙잡아서 다시 세우려고 하면서 죽는 듯 사라져요. 이 좀도둑이. 야, 이 방법도 너무 비약적이고 그래서 이 영화들이 재밌냐? 인생에 팁이나 교훈을 주냐라고 하면 전 솔직히 할 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밌기는 존윅이 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아까 그 파멸을. 왜냐면은 이게 돈을 엄청 들인 영화거든요. 네. 즉 뭐냐면 파괴의 쾌감을 줘요. 장난 아니에요. 돈을 있는 그대로 왜 제국이 몰락하는 그 쾌감 있잖아. 뭐가 무너지는 그 쾌감. 근데 이게 한두 푼으로 볼 수 없는 되지 않는 거죠. 바로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고 정말 이 아픈 쾌감 있죠. 군사들이 죽을 때 뭘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불붙는 조총 속에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계속 전멸당하는데 이게 끝없이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넘어가요. 탈출하는군요 또. 아름답다. 그러니까 미하게 채찍에 후드려 맞는 그런 이게 구로사와 돈 아키라 때문이에요. 감독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의 재능과 돈이 만난 결과인데 그리고 그걸 과감 없이 쓰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파괴미 판단. 이왕 대주셨던 쓰니. 이게 헐리우먼이에요. 구로사와 아키라가 너무 많은 제작비를 원래 요구해갖고 일본에선 영화를 못 찍은 지 오래된 상태였죠. 네. 예, 그 소식을 들은 헐리우드의 이 돈 많은 대감독들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죠 이 양반은. 네. 그다음에 명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두 사람이 갑자기 구로사와 아키라 찾아가서 감독님 돈 드릴 테니까 영화 좀 찍으라고. 구로사와 아키라는 황당하잖아요. 니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희가 감독님 팬인데 다음 영화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덕질은 역시 성공한 덕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작비란 걸 받게 돼요. 충분한 제작비라는 거를. 그게 1980년에 나온 카게무샤가 바로 이 결과예요. 이 두 헐리우드 감독이 이게 돈을 막 준다고 하니까 네. 구로사와 아키라가 쓰라니까 뭐. 돈 다 때려박아도 돼. 그러면 쓰시라고. 그래 때려박을게 하고 카게무샤 찍었단 말이야. 정말 이 파괴미가 이 전국시대 군사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진짜 전국시대 형형색색의 군사들이 그 좀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9.11 때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걸 볼 때 그 참혹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일종의 그 본 적 없는 비주얼에 대한 그 어떤 시각적인 그 뭐 쾌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그건 쾌감이 맞아요. 옳지는 않지만 표현상으로.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본 적도 없는 비주얼을. 근데 왜냐하면 그 본 적도 없는 비주얼인 건 돈을 때려박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그 돈의 규모라는 건 그리고 그 돈을 저렇게까지 아낌없이 호쾌하게 주저하지 않고 쓰는 그 결단력에 대해서 오는 그 결단에 대한 그 과감한 그 경외심. 네. 근데 리얼이
정반대지만 네. 공유하는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카게무샤가 나오고 카게무샤가 야, 이 돈 없어서 영화 못 찍던 양반 헐리우드 머니로 카게무샤 찍었더니 또 바로 칸 황금 종려상을 타요. 네. 이 작품성을 보고 프랑스에서 야, 구로사와 아키라에게 돈을 주면 저런 게 나오는구나 해서 구로사와 아키라는 우리가 잡자. 프랑스 문화계에서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그 다음 영화가 란이에요. 프랑스에서 제작비를 얼마를 지원을 했냐면 12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어요. 1985년 개봉작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프랑스 국적으로 이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여기서 구로사와 아키라 돈 어떻게 쓰는지 보여줍니다. 전국시대 군사들이 조총 전열부대 있죠. 네. 조총 전열부대 그 십자포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서 쓰러져요. 나중에 이거 진짜 쥐지치게 돼요. 보다가. 파괴의 미학이 장난 아니고 심지어 성을 하나 새로 지어서 완전히 불태우잖아. 불태우는데 이 성이 다시 세울 수가 없잖아. 한 번 그렇죠. 불태우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이 진짜 불태운 거예요. 그럼 성 안에서 그 늙은 영주가 자기의 모든 세계가 파멸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봉두난발 상태로 천천히 걸어 나와야 돼. 쾌한 눈으로. 뜨거워하면서 뛰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구로사 하지만 아키라가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죠. 하지만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찍은 건 맞습니다. 아까 그 미운의 도시로는 구로사 아키라 감독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화살만 장면인데 화살이 네. 진짜로 날라왔다고. 감독이 진짜 변태다. 옛날 감독님들은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폭력적이고 그런 류의 그 어떤 그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폭력적인 거. 뭐 여배우고 난 벗겨. 그러니까 흔히 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벗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뭐 좀 보여줄 게 엣지가 섹시해야 된다고 흔히 말하는 내용이 뭔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뭐 대사가 재밌든가 뭐 웃기든가. 뭐 또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씬이 아니면 하다못해 벗기든가 사람을 죽이든가 하라는 거지.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옛날이니까 흔히 말 우리 두부의 산업화 시대 때 얘기처럼 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 윤리적 절차적 정당성은 잘못됐는데 화면에 비추는 건 그것 때문에 엣지가 살아버려요. 파괴적으로 벗기고 진짜로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 당황한 표정 있잖아. 그게 연기가 아니다. 그치.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돈을 그냥 막 트럭으로 갖다 붓는 것 같은 그런 파괴적인 그런 마음. 부을 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구로사 아키라가 영화를 찍는데 남성적인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읽히는 돈을 어떻게 쏟아 부어서 미학을 만드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는 기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리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로사 아키라는 헐리우드 머니, 그 다음에 프랑스 머니, 여기는 자 리얼 비슷해. 카지노 머니, 파라다이스다. 거기 차이나 머니 들어봤죠? 네. 니들 돈 제대로 써줘봐. 니들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시대 군사들처럼 하나하나 돈 들여 예쁘게 만들어진 장면들이 아무 내용도 없는 망작을 향해서 성남 파도처럼 달려가요. 리얼이.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망해. 지금이 바로 전성기야. 이 100억을 쥔 순간 낚임없이 탈탈 털어주겠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단 1원도 없어. 개런티는 맞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성이 있다. 네. 아니 망작이라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돈 어떻게 썼는지 보여. 구로사 아키라 영화처럼. 그러니까 농담 아니라 이것도 미학이라면 미학이에요. 미학이죠. 의도한 미학이 아닐 뿐이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보이기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산업의 기저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무너진다. 그럼요.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으셨지만. 아니었지만 네. 란에서 불타서 사라지는 성처럼 네. 무너진다.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난 적어도 만든 사람의 그 실력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언정 인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욕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슬램덩크 강백호가 마지막에 자기의 선수 생명 담보로 걸고 저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하면서 뼈 들어가잖아. 네. 그것도 선생님이 허락해줘요. 보통의 선생님이라면 애를 뜯어 말려야지 지금 그래가지고 앞날이 창창하는데 그잖아. 아니 이 지금 여기서 구원투수에게 맡기고 내려가면 너 이 결승전을 지더라도 넌 메이저리그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이기겠다고 어제도 완투 오늘도 완투 마지막에 손가락 5개 다 부러져 가면서 190kg를 던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봤자 고등학교 결승전이지. 가는 거야 그렇게. 이 파괴의 미학 있잖아. 나는 지금이. 전성기다. 지금이 최고다. 무조건 지금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한다. 다음은 없다. 나는 리얼이다.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의심. 그거야 그거. 근데 그 태도에 흔들림 없음이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해요. 근데 보통 예술가들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다가 바로 그 찜찜한 태도를 남기는 건데 네. 바로 이 흔들림이 없는 거. 확신이 있어. 그 강렬한 자기 확신. 나는 안 될 리가 없다. 설리 같은 그런 정도의 셀럽이 과감하게 상의 탈의를 할 정도라는 건 그게 옛날에 솔직히 감독들이 여배우들 벗길 때 하던 그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감독들은 진짜로 기세로 설득을 했거든요.
내가 만든 영화는 된다. 너는 여기에 완벽한 오브제로 출연해달라고 그 기세로 설득했거든 옛날 사람들이. 그 기세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기세로 믿음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설리 같은 셀럽이 그 정도가 했다라는 건 난 봤을 때 서로가 다 이 내부자들은 공유했을 거라고 본다는 그 거지. 믿음을.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영화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 저 개인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낀 게 뭔가 김수현이 설리를 착취한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 그리고 뭐 언론 시사회 이후부터 이제 영화 망작이라 그러니까 김수현은 왠지 비운의 예술가로 포장이 되고 설리는 이제 언론의 떡밥으로 이제 막 던져지고 하는 게 이 새끼들 진짜 비겁하네라고 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의 지금 말씀은 아마 그 내부적인 믿음은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중국 돈 받고 100억씩이나 하고 진짜 최고의 한류 스타와 지금 그리고 좀 눈앞에 영화 찍으러 나와서 현장에서 봐보면 고스란히 돈이 투입되는 것만이 다 눈으로 다 목격되는. 그렇죠. 영화 현장에선 영상은 안 보이지. 그 지금 막 그런 모든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는 난 확신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게 과연 누가 누구를 착취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착취라는 말로 한 여배우의 영혼을 마치 그러니까 여배우를 사기쳐가지고 벗겨서 사실 어깨만 보여주는 건데 어거지로 막 기세로 막 해서 뭐 가슴 까겠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자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착취는 아닌데 착취적이라고 생각은 했고 그 영화 찍을 땐 그렇고 마지막에 이게 가족 경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수현은 지키고 설리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더라고. 그걸 보고 이 가족 경영의 좀 어두운 면을 좀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근데 난 좀 불쾌했어요. 그죠. 불쾌할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이 영화의 기본 자체가 우리가 욕망의 시원한 전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욕망의 시원한 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김수현이 깠다와 설리가 깠다에서 뭐가 화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난 오히려 다시 뭐 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소진이적 담론으로 풀면 풀더라도 여성이 왜 좀 더 이런 식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는 것인가라는 담론을 풀면 풀더라도 이게 과연 얘들이 설리를 착취했다? 비겁하게 뭔가 했다라기보다는 이 세계가 판이 그렇게 짜여 있다라고 난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인다는 그러면은 거지.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이 의도가 아니었다. 대표님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게다가 설리가 흔히 말하는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SNS상에서 어그로를 끌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녀가 그토록 어그로를 끌어왔던 거에 그녀의 실제 육신이 영화 화면상에서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호감도 화제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화제성과는 조금 더 차원에서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설리가 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뭐 깨벗고 다니든 뭘 하든 그건 그거고 자기 영화에서 여배우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거를 이제 흥행의 재료로 이걸 할 때는 좀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를 세심하게 고려 어쩌고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 사람들 자체가 너무 고민 없이 스스로조차도 스스로의 몸에도 불을 붙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또 이거죠. 그런 얘기할 때 특히 흔히 말하는 여배우 착취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합의도 없었는데 계약서도 그렇게 썼는데 가슴 노출 없다고 계약서 썼는데 막 강의로 너가 지금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그건 착취가 맞지. 지금 영화 찍는데 너 안 그러면 너 이거 너가 필름값 물어낼 거냐 옛날에 했던 그치, 것처럼. 그런 거 네가 아마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시사회 이후에 왜 결국은 김수현만 챙기려고 하잖아. 보호하고. 거기서 뭐냐 싶은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장쾌한 시원한 기분이 거기서 찜찜해진다. 조금 찝찝해졌는데 이게 영화 바깥의 얘기인데. 근데 설리가 그러니까 설리도 자기가 시나리오를 보지 못하는 자기의 눈과 자기 미감을 탓해야지. 그걸 피해자 서사로 치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설리가 피해자 서사로 치환한 거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나? 아니야. 본인은 안 했지. 근데 그 사람을 피해자 서사로 피해자의 위치로 한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설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봐요. 그럴 수 있다.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근데 장쾌하게 실패한 결말을 맞이했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미학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실패일 뿐이지. 그건 물론이죠. 그걸 너무 남녀의 그걸로만 보는 거는 너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녀에 대한 모독이다. 그치. 근데 이제 이게 꼭 남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배우는 꼭 챙겨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망작이라는 게 드러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담론 지형이 그렇게 기울어졌다에 대한 비판으로 오히려 가야지 설리로 너무 포커스가 간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포커스가 솔직히 갈 수밖에 없은 게 눈길을 너무 잡아챘어. 하여튼 거기서 그게 좀 저한테 찝찝함을 남겼고 결국은 왜 이렇게 찍었나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나 이런 퍼즐을 맞추는 게 이 영화를 보는 거죠. 하나밖에 없죠 뭐. 멋있어 보이는 거. 최고. 이거. 한류. 그거밖에 없었어요. 벌써부터 영화 공부하는 분들한테
반면교사의 교본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스 슬로우 대책점에서. 그쵸. 왜 ABCD가 안 맞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망한 영화에 애초에 뭘 하려고 했던가에 의도해서 이게 제일 잘 구현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다. 제가 아까 시놉시스 대충 얼기설기 맞춰보자면서 잘 됐으면 좋았을 네. 것 같다는 얘기 했잖아요. 오답 문제 모음집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추려봤을 때 이 영화가 갈 수 있었던 방향성, 그리고 아까 같이 뭐 좀 영화 바깥으로 나면 그 뭐 배우를 네. 다루는 방식, 영화 미디어 사회가 그 영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그 영화에서 또 여성은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볼 만한 좋은 사례가 된 거죠. 보통 교재다. 반면교사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흉보려고 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반면교사가 맞다. 네. 문자 그대로 정말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화는 거의 저는 설치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전 행위예술이다. 뭐 비슷한 얘기지. 비엔날레야. 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욕망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전시해놓고 언론 시사회에 들어 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행위예술이잖아요. 어떤 느낌에서는 영화라는 장르를 행위예술로 붙이는 또 다른 장르를 개척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컬트적이라는 어. 거죠. 난 이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난 다시 다른 의미로 만약에 당신이 한국 문화의 생산자, 향유자라면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었던 향유자, 생산자.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지칭하는 것들이 내가 내면화했던 것들이 이 영화에 등장할 텐데 거기서 내가 취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한 번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로키오로 피처쇼를 보고 난 듯한 어떤 묘한. 그렇죠. 로키오로 피처쇼가 처음에 소비될 때도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못 만들어서 금방 내린 영화가 있대더라. 도대체 얼마나 못 만들었느냐. 그럼 한번 돈 들여서 상영회를 해보자. 눈으로 확인해 주겠다. 자꾸 보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 보다 보니까 괴작인 건 맞거든. 괴작이죠. 기이하네. 네. 기이함이 어떤 키치적인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못 만들어서 그냥 쓰레기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바로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뇌리에서 그 이미지들이 잊히지가 않잖아요. 네. 로키오로 피처쇼. 리얼도 뇌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이 장면 얘기는 하죠. 마지막에 현대무용하죠. 그 장면. 여기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진짜 방점을 찍은 거지. 네. 그거 없었으면 찜찜했는데. 그렇게 바로, 나오는 순간. 그 바로 직전 슈퍼맨 되잖아요. 네. 그 슈퍼맨 갑자기 되잖아요. 펑펑 터져. 이게 약간 그때부터 즐겁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즐거운데 그게 세트가 무너지면서 이거 왠지 그 엑소의 으르렁이라든가 약간 그런 세트 같은 거야. 왠지 머릿속에서 으르렁이 울려. 빰빰빠바밤빰빰빠바밤 하면서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레알? 참투로? 실화냐? 진짜 내가 지금 현대무용이라는 게 우리가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예요. 무용을 해요. 무용을. 네, 갑자기 빨간색 양복을 입고 나와서 무용을 하는데 혼자 하다가 여러 사람과 같이 또 하다가 다 쓰러지잖아. 사람들이. 내가 무용을 하면서 다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잖아. 그 관객도 쓰러지고요. 외국 영화 중에서 화이트 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발레리나가 나오는데 발레리나가 남편이 어떤 그런 거에 범죄에 얽히면서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녀가 발레리나잖아요. 발레 동작으로 싸움을 한다? 근데 무슨 그거 보는 느낌인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은 정말 아득하게 탈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아예. 나 그런 점에서 멋있었던 게 어이가 없으려면 그 정도로 없어요. 그럼요. 네, 막 CG를 온갖 CG로 발라가지고 완전 탈출 초현실적이잖아요. 갑자기 공상이 돼. 공상과학이 돼. 우스꽝스러우려면 어설프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철저히 란에서 불타서 쓰러지는 맞아요. 그 불꽃 같은 거야. 성의 불꽃 같은 거야. 그래서 희미하지만 나는 이 이로베 감독이 그 어떤 아주 그 좀 약간 그나마 좀 기초적인 차원에서 낮은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방향성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나는 봐요.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난 느꼈다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본인의 없는 감이거든. 사람이 메가폰을 잡진 않았겠죠. 왜냐면 이 정도도 못 나와요. 정말로 그 이렇게 완전 똥망작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는 그렇게 똥망작이라니 망작이란 말을 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영화가 지향하는 점이 너무 명백해서 다른 의미로 되게 순수해 영화가. 맞아요. 순수해요. 영화가 지향하는 똥망작이 아니고 순망작이다. 순수해. 영화 자체가 품고 있는 어떤 욕망의 순수함이라는 게 너무 투명하게. 그러니까 보통 망하는 방식이 지저분하잖아. 그럼요. 지저분한데 이거는 퓨어하게 순수하게 망했어요. 보통 이런 필터링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싶으면서도 이 세계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 나는 멋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멋있는 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난 예술가이고 싶고
이런 류의 욕망들이 점철되면서 치덕치덕하지. 찜찜찜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 방향으로까지 어떻게 뛸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좀 차 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시원하게 탈출 버튼 누르면서 딱 그거잖아. 짱 멋있지 하면서 이렇게 이상이 망해버리잖아. 발사돼. 로켓가 돼서. 저희들이 왜 아날람 방송에서 우리 예술작품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야성 있잖아. 이 네. 영화 진짜 오랜만에 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성이 있는 이유는 자기 확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망의 순수한 결정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물론 야성만 있어서 문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잘 느껴지지. 옛날 감독님들 영화에서 60년대 느껴져요. 폭력적인 시대, 산업화 시대 형들이 찍던 시대나 느껴졌다. 그 야성이 100억짜리 CG와 셀럽들이 총출연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이 100억이 넘는 돈, 그다음에 그 화려한 야경, 서울에 그 좋은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파멸을 향해서 야 이건 폭주 기관차. 그러니까 한밤에 동대문 운동장에 거기 있잖아. 네. 그 야경. 네. 거기에 특히 그 제일 비싼 그거 왜 외국 구조물 있잖아요. 그거 약간 이렇게 유선형 돼 있는 DDP. 거. DDP. 그게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그 두산 타워나 이런 것들과 함께 다 같이 폭발하는 그 기분 있잖아. 거기에 마침 중국에서 온 6억 관광객 1억 명과 일본에서 온 5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 함께 같이 사라져. 다 같이 사라지는 그 어떤 그 장렬한 파괴의 기분이 있잖아. 그걸 느끼게 해줘.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장렬하게도 파괴당해야 되지만 그렇게 스스로 장렬하게 파괴하려면 마지막에 현대무용신처럼 그렇게 신나게.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천연덕스러워요. 진짜 뻔뻔해. 엄지척이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 영화가 진짜로 악녀는 정말 딱히 미덕이 없는 영화였어요. 김서영 씨라는 미덕이 있잖아요. 아니야. 전 제가 좋아했어. 연기도 망했어. 연기가 문제. 그녀가 그냥 얼굴만 나오면 됐어. 그러니까 영화가 미덕이 없잖아. 심지어는 어떤 건질 것도 없고 찜찜하단 말이야.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영화보다 상위의 클래스에 있다. 적어도. 예술이라는 게 영화라는 아니야. 클래스라는 게 높낮이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영역에 있다. 그럼요. 가치 있는 영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게 우연히 잭슨 폴록의 예술이라는 것도 의도라는 게 개입하지만 의도 속에서 우연이라는 게 발화되는 거고 네. 송강호 씨의 밥은 먹고 다니냐가 애드립이었듯이 예술이라는 건 우연과 의도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건데 이 영화도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연과 의도의 긴장관계 속에서 호쾌하고 장쾌한 특히나 무언가가 나왔다. 2017년에 보기 드문 야성을 가진 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2017년 한반도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욕망 그 자체를 투명하게 90년대의 야성으로 투영한다. 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야성만 과거의 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녀나 대리꾼보단 훨씬 가치 있다.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게 이 영화의 영상물로서의 작업물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물이 나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통해서 근데 그 유추하는 과정이 이 영화를 통해서 유추가 되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게끔 되는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쾌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불쾌하지가 않다니까요. 나 이 영화 진짜 불쾌하지 않아요.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시원해가지고 나와서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나와서 둘이 가장 동시에 한 말이 맥주 한잔 할까? 나도 그럴 때 나 박박사랑 얄팍한 작가랑 셋이서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옛날에 왜 재밌는 영화 보고 나서 신난 것처럼 애들처럼 셋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신났었어 진짜로. 그리고 자 이제 영화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뭔가 조금 우스꽝스러워진 건지 근데 아니면 곧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또 희석돼요. 그리고 김수현이 멋진 예술가면 이러한 작품을 자기 스스로 패러디하고 희화화해서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죠. 그 SNL에 나오면 된다. 그럼요. 아니 다른 영화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참 보기 드물게 좋은 배우인 게 얼굴도 잘생겨, 몸도 예뻐 씨. 엉덩이 너무 예쁘더라. 예뻐. 거기다가 코미디도 되고 약간 못돼 처먹은 얼굴도 잘 나오고 이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빙구처럼 나와서 자신의 리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서 하더라도 난 충분히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대로 떠나보내기에는 김수현이라는 재원이 너무 아까운 배우죠. 이 정도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 형제가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뭐 감독명으로 이사랑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사랑 감독은 앞으로 어떤? 이사랑 감독님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히려 이사랑 감독님이 이분이 영화 쪽 씬이 아니라 왜 미술인가? 그쪽에 배움을 했다고 들었는데 영화적인 어떤 그런 컨템퍼러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만 더 익힌다면 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다고 본다는 거죠. 외려.
왜 이래? 난 이렇게까지 스트레이트하게 욕망을 용기 있게 뿜어내는 거는 사실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시나리오가 대학교 1학년에 어떤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예술을 시작한 사람의 가장 기본 자질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걸 주저하지 않고 막 질러버리는 게 그게 예술가의 1차원이에요. 왜 그거 있잖아. 악기를 처음 연주할 때 보면요. 연주하다 보면 약간 몰입하던 표정이 약간 이렇게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맨 처음 그게 어설플 때는요. 학생들은 자기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어그러지는 순간 왠지 현자 타임이 와요. 내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술가인 척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면서 갑자기 표정을 갑자기 또 젠체하고 똑바로 돼요. 네. 그런 순간 자기가 이 음악에 들어가려고 몰입하는 그 순간 다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순간에 과감하게 내가 음치더라도 노래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이 찡그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 예, 음치더라도. 그게 너무 멋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면 그 자질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술 교육을 하면서 그걸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세련미가 예술 교육을 받고 파괴되고 나서도 남은 게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련미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근데 알지만 하지만 그 기세 구경은 잘했다. 그리고 시작에 그거조차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 볼만하지 않나. 그럼 예산을 좀 범위를 줄여서 왜냐하면 나는 좀 이렇게까지 산업의 기간을 흔들 정도로 큰 버젯이 아니라면 같이 출연해서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한 좀 저예산 중저예산으로 이런 류의 영화가 난 지속적으로 나오잖아. 찍으면 늘거든요. 만약 이런 스트레이트함으로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으면 난 이 사람 컬트 영화 감독 될 거라고 봐. 그 또 한 장르의 본인이 개척자가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리가 이번에 뭐 그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영화를 찍고 매력이 좀 드러났으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만 너무 소비될까봐 좀 그게 나도 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하는데 예전에 진재영 씨처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설리 본인의 몫이잖아. 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대표님 예상하시는 설리 씨의 최진리 씨의 배우로서의 미래는 뭐 본인은 배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연기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연기를 너무 못한다. 아니 저는 근데 이상한 게 설리 혼자 연기 제일 잘했나라는 생각이 난 들었거든요. 그래요? 영화를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글쎄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제 동생도 옆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내가 이런 건 있어요. 혼자 다 폼잡고 있는데 혼자 긴장이 좀 이hit하고 풀어져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지? 설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아름답다 보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보통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또 잘 찍었어. 되게 진짜 아름다운 여자랑 섹스를 한다라는 건 이 정도의 느낌이겠구나라는 약간 황홀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거 잠깐 나오는데도 그죠? 삼태영이 설리를 욕망하면서 다른 여성인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 배우도 분명히 누드신이 나오는데 그 여성도 되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설리만큼의 그런 그녀에게 눈이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 설리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그 어떤 본인 자체의 아우라는 분명히 있어. 진짜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황홀했거든. 솔직히. 근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네. 본인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연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배운 연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 SNS에 하던 그 어그로처럼 용기 있게 좀 더 이 감독님들과 이 김수현의 야성으로 자기 확신이 있는 것처럼 벗는 것만이 야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몰입할 때 야성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연기의 야성을. 씹어먹어버릴 거야라는 그런 좀 느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랬나 보다. 그 영화가 폼을 잡고 무게를 재는 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힘주는 걸로. 네. 그런데 그 설리의 어떤 보통 말투나 이런 게 좀 약간 긴장이 대해파지. 풀어져 있는 조심스럽게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겠다. 내가 느끼기에. 아니면 저도 연기를 못한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아니면 그분의 외모에 내가 후드를 그렇지, 맞고 그냥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여배우를 착취했다기보단 영화 내적 스토리라인에서 여성 캐릭터 송유아, 설리가 연기한 송유아를 착취한 건 있는 게 우리 얄팍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 아니 중간에 그 마약에 취해서 욕실에서 죽잖아. 네. 근데 그 얄팍한 작가 뭐라고 표현? 아니 그럼 물에 애를 말아놓고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그 영화는 다 그런 식이야. 아니 자기가 살아겠으면 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애 뿔개실이. 애를 왜 말고 가 그냥. 그리고 나중에 오는 진태영마저도 어차피 죽은 거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 이거지. 맞아. 얘들 왜 이래. 영화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 그게 아까 우리 밖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각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약 때문에 각혈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가 도나 이런 다들 폐병 바이러스가 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상식적으로 각혈을 할 때는 한두 모금 물컹 나와야지. 질질 흘리고 있으면 수도꼭지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진태영이랑 삼태영이
그 조폭의 아지트를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는 것도 그냥 문 열면 뭐가 자꾸 나와. 그리고 애초에 둘이 왜 그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지도 이유가 전혀 없고 장면이 바뀌니까 둘이서 같이 어딘가를 더 걸어가고 있는 거야. 모든 게 이런 식인데 근데 그 좀 웃기긴 한다. 왜 애를 말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져줘. 왜 그토록 사랑했잖아. 자기들이 영화 2시간 내내 쟤를 갖고 싶다고 욕망해놓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냥 뭐 애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해. 이건 뭐 육신에 덧었음. 그래서 또 살아있을 때만 사랑한 거죠. 장쾌하기도 했어요. 그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장쾌함. 어쩔이라는 그 느낌. 진짜 어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리얼. 저는 공포에 떨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몰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장쾌했습니다. 정말 이건 장쾌함밖에는 할 말이 없고요. 저는 대표님과는 달리 저는 함부로 권하지 못하겠어요. 나의 시간은 그렇다 치지만 남의 시간 소중하니까 난 아니요, 함부로 이 권하지 리뷰를 못하겠어요. 저의 리뷰를 듣고 리얼을 보면 네. 오히려 재미 포인트 찾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왜냐하면 있는데 이 방송 나가고 한 일주일 있으면 IPTV로 이제 네, 풀릴 거예요.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나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스크린으로 봤을 때 근데 장쾌함이라는 맞아. 게 근데 있어요. 사실 극장용이긴 해. 이게 진짜 큰 다른 화면으로 봤을 때 블록버스터가 맞는 게 아까 돈 안 아끼지 않았다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IPTV로 봤으면 나도 중간에 껐을 것 같은 거야. 얘기 자체는 좀 지루한 건 맞거든. 구멍이 많고 그러니까. 아니 구멍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구멍이 많은 정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화면으로 봤으면 이 어떤 그 돈을 때려박은 게 그냥 다른 K-팝 뮤비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이거 스크린으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지폐다발이 불타는 게 보여요. 그 화면이. 맞아요. 스크린으로 보면 진짜 마지막에 그 현대무용실에서 진짜 나 진짜 쾌감 거기서 진짜 돋았다니까. 빵 터져요 진짜. 진짜 쾌감 돋아요. 마지막 남은 돈다발 하나조차 끝까지 화로에 맞아. 그냥 넣어버리는 그렇지 그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키치적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가득 찬 진짜 강강강으로 꾸역꾸역 누르는 화면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키치는 뭘 팔지 알고 키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조차도 없어요. 확실하다. 자, 이 영화는 확실한 영화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리얼 추천을 시우님은 한정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네. 전 사실 추천하는 편이에요. 전 함부로 못하겠어요.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상 포진 빨리 나가시고요. 네. 네. 의문의 그녀 시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